어머니, 이제 어쩌자고 이러세요? 은행에서 또 연체 독촉장이 왔잖아요. 어머님, 맞아요. 저희도 이제 더는 도와드릴 여유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도 벅찬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금 이게 미안하다고 할 상황이에요? 어머니 연세가 몇인데 앞으로 뭐 먹고 사시게요? 그래도 너희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그만하세요. 그 말씀 이제 지겹게 들었어요. 남들 다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면서도 노후 준비 다 했어요. 어머닌 뭐 하셨냐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머님, 카드값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비도 매달 나오는데. 아버지는 퇴직하시고 매일 술만 드시지. 이제 어머니마저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도 다 너희들 때문에. 또 그 말씀이세요? 제발 그만하시죠. 이제 와서 누구 탓은 무슨. 어머님이 조금만 일찍 준비하셨어도. 알아. 다 엄마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라고. 이제 와서 우셔도 소용없어요. 다음 주까지 카드값 연체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온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도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올해 72인 이영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후회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때가 떠오르네요. 45이었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살았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돈 관리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저축을 모두 사업 빚을 갚는 데 쏟아부었고 우리 부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위기 앞에서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의 나이는 이미 쉽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고 저 역시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기에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제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을 즉각 낮추지 못했고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고집했죠. 곧 좋아질 거야라는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기존의 각종 모임 회비까지.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여전했죠. 신용카드로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의 시작이었습니다. 매달 청구되는 카드값을 보면서도 다음 달에는 꼭 줄여야지라고 다짐만 했을 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제 상황을 감추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한턱 내기를 자청했고 아이들 용돈도 예전과 다름없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3에서 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심각한 위기를 깨달았습니다. 카드 연체가 시작되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밤마다 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생활비를 과감히 줄였어야 했는데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제가 했던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이제는 그 시절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두 번째 실수는 더욱 뼈아픈 것이었는데 바로 신용카드 돌려막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카드로 해결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다른 카드로 대금을 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카드사에서 걸려오는 연체 독촉 전화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 이전 카드값을 막았죠. 지금이야 말도 안 되지만 그 시절 이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도박처럼 카드 빚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친구 한 명이 카드깡이란 걸 알려줬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결국 카드깡까지 시도했습니다.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수료를 물면서 카드로 현금을 만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카드사에서는 저희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더 이상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모든 카드가 정지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찾아와 저를 일깨워줬어요. 어머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며느리의 따끔한 한마디가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며느리의 도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고 채무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신용은 바닥을 쳤고 앞으로 몇 년간 우리 부부는 빚을 갚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죠. 신용카드가 주는 일시적인 편안함은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카드 한 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로 카드 빚을 돌려막기 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해결책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세 번째 실수는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기에도 저는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죠. 큰 아이는 의대를 보냈고 작은 아이도 이름만 되면 아는 대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는 너무나 컸어요. 이미 카드 빚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사채까지 썼습니다. 월 이자만 해도 제 월급의 반 이상을 차지했죠. 자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저와 남편의 노후 준비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죠.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저희 부부를 위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후회되는 건 적금과 보험을 모두 해약한 것이에요. 자녀 교육비를 위해 모든 저축을 털어버린 것이죠. 그때 조금이라도 노후를 위해 남겨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노후 준비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의 행복한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지금 젊은 부모들을 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녀 교육과 부모의 노후 준비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과하게 신경 쓰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일찍 현실을 직시했더라면 자녀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는 체면이 앞서 말을 막았고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또 다른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시작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십수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지 이제 몇 년 안 되지만 그 굴레가 깊었던 만큼 앞으로의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회 언니가 수도권의 한 개발지역 땅을 추천했어요. 곧 개발될 거니까 지금 사두면 몇 배로 올라 팔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죠. 게다가 은행 대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노후 자금이 필요했기에 망설임 없이 결정했어요. 남은 퇴직금과 대출을 끌어다가 땅을 샀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개발 계획은 계속 미뤄졌고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수입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지역이 하필이면 개발 제한 구역로 묶이면서 땅값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매도 쉽지 않았죠. 세금, 이자, 각종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데 투자 수익은 전혀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2년을 버티다가 결국 큰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어요. 전문가와 상담도 없이 무작정 시작한 부동산 투자는 저희 노후 자금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특히 부동산은 전문가의 조언 없이 섣불리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죠. 투자는 반드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저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돈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였는데 이것저것 투자를 해봤지만 돈은 묶이거나 손절하는 경험만 하다 보니 결국에 다다른 것은 주식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얘기가 맞나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TV 속 말들이 저를 더욱더 조바심 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해보자 싶었죠. 그나마 남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엔 운이 좋았어요. 몇 주 만에 원금의 20%를 벌었거든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빚도 갚고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아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주식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카페나 지인들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타 매매를 하면서 수수료만 쌓여갔고 좋은 종목이라고 믿고 산 주식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고 말았어요. 특히 가장 큰 실수는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한 거예요. 원금을 회복하려고 더 위험한 종목에 투자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죠. 매일 밤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남편은 제가 주식 투자로 돈을 잃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혼자서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결국 건강까지 나빠졌죠. 언제부터인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슴도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하면서 고혈압이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지만 왜인지 몸은 차가웠고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주식 투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걸요. 처음 맛본 수익의 달콤함에 빠져 무작정 따라 하기식의 투자는 결국 자신의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본인의 능력 밖의 일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또 다른 실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하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정기검진도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미루고 미뤘죠. 그러다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당뇨병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었고 고혈압도 위험 수준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초기에만 관리했어도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당장 약을 먹어야 했고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보험도 없이 모든 걸 실비로 부담해야 했죠. 한 달 의료비가 제 연금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병증이었어요. 당뇨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니 우울증도 더 심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건강만큼은 절대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됐는데 당장에 몇만 원이 아까워서 건강검진을 미룬 게 나중에 몇백만 원의 치료비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크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이라도 들어놨더라면 하는 후회가 매일 듭니다. 요즘도 매달 병원비를 내면서 한숨이 나와요. 약값, 검사비, 치료비. 이 모든 게 제가 젊었을 때 건강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저는 또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바로 은퇴 후의 삶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되어 은퇴하게 되었을 때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조바심에 쫓겨다니면서 묻지마시게 투자로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마저 모조리 날려버린 후였으니까요.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 하루하루가 무척 힘들었죠.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 우울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은 이미 부채 상환에 써버린 상태였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아둥바둥 눈앞의 일만 신경 쓰다 보니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야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건 소일거리조차 찾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배워둔 기술이 없으니 재취업도 쉽지 않았죠. 나이 때문에 단순 아르바이트조차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후회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폐지를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준비했어야 했는데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더구나 시간적 여유는 많은데 돈이 없으니 취미 생활을 즐길 수도 없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 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도 못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우리 가족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결국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자녀들은 처음엔 흔쾌히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큰 아들 내외와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노후 준비도 없이 은퇴하셨냐?는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 저희가 모든 걸 자녀 교육에 쏟아부었다는 걸 이제 와서 말할 수도 없었죠. 남편은 이런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자식들 앞에서 기가 죽어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죠. 손주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용돈 한 번 넉넉히 못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 자연스레 발걸음이 뜸해졌죠. 명절에도 예전처럼 손주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돈 얘기가 나오면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제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현명하게 준비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젊은 시절의 선택들이 이런 결과를 불어올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무료 상담도 받고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아파트 택배 분류 일을 시작했죠. 움직이니까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남편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실버밴드 활동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음악을 하면서 점점 활력을 되찾아갔어요. 술도 자연스럽게 줄이다 끊게 되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가계부 작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죠. 작은 돈이라도 매달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죠. 경제적 도움은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대신 손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만 달라고 부탁했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도 받았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카톡도 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디지털 기기를 배우니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어요. 약 복용도 철저히 했죠. 건강이 좋아지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노력을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지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작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많진 않지만 계획적인 소비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오히려 작은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실버밴드 리더가 되어 여러 복지관에서 공연도 하고 있어요. 저는 택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손주들을 돌봐주고 있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니 자녀들과의 관계도 한결 편해졌어요. 특히 기쁜 건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비록 용돈은 넉넉히 못 주지만 직접 만든 간식과 사랑을 듬뿍 주니까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꾸준한 운동과 약 복용으로 당뇨도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하는 공원 산책이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더라고요. 젊은 시절의 실수들이 지금도 가끔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것들이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분명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꼭 기억하셔야 할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세요. 수입이 줄면 지출도 즉시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는 절대 돌려막기 하지 마세요. 그건 결국 더 큰 빚이 됩니다. 셋째,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노후는 더 중요합니다. 넷째,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더 좋은 것 공부해서 알고 하는 겁니다. 다섯째, 건강관리는 돈을 아끼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여섯째, 은퇴 후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 6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이 늦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영수님의 사연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노후를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복주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